연남이 들어와도 평온하게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면 이 행위는 더 이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죽어야 되는 도덕적인 범죄는 영화의 제목과 같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세요? 여기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변명이다. 광화문 변호사들의 법과 문화 이야기 로앤컬처 로컬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로컬수다는 영화나 대중문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시각으로 리뷰하고 수다를 떨어보는 편안한 코너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민영 변호사고요. 저는 광화문에서 15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박준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세일 변호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모이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쪽에서도 쟁점이 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모여서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끌려오신 건 아니죠? 오늘 영화가 어쩔 수가 없다라서 어쩔 수가 없이 끌어온 거 아닌가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첫 코너로 개봉한 지 한 달 정도 됐죠. 어쩔 수가 없다를 저희 변호사님들이 보고 왔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면서 영화 감상평도 나누고 또 영화에 굉장히 많은 범죄와 법적 쟁점들이 등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리뷰의 특성상 영화의 내용과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부득이하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영화를 아직 관람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영화의 주인공인 이제 이병헌 배우가 평생을 다니면서 일해온 제지회사에서 실직을 당하게 되죠. 해고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재취업을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제 경쟁자 3명, 지원자 3명을 사실 살해를 하게 되는, 이게 영화의 제목과 같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세요? 법률적인 관점에서. 여기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 가능성이라는 그 책임을 조각해주는 사유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행위자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지고 적법행위로 나갈 수 없는 진짜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걸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또 법적에서 또 이렇게 처벌을 안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그 학설이 좀 나뉘어요. 행위자를 표준으로 그 상황을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표준인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평가할 것이냐인데, 사실 행위자를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행위자 입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의 학자님들이나 우리 법원이나 표준인,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는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병헌 배우가 있었던 그 상황은 평균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기대 가능성으로 조각되기도 힘들다. 그 사실상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변명이다. 어쩔 수가 있죠, 사실은. 해고를 당하면 보통 이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나 적법한 절차들이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이걸 내가 잘렸으니까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주장을 만약에 법원에서 한다. 씨알도 안 먹힐 것이다. 그 선출이죠, 영화에서. 그 경쟁 지원자 중에 한 명이고, 이제 그 경쟁자를 죽일 각오를 하고 갔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화분을 들고 이제 살해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은 저희가 좀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죽이려고 가서 화분도 고르잖아요. 제일 큰 화분으로. 그렇죠. 타겟팅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살인에 이르지는 못한 거니까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미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수는 세 가지로 나뉘고, 자의적으로 중지를 했는지 또는 그냥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중지가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장애미수, 또 중지미수, 또 그리고 불능미수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과연 무슨 미수일 것이냐?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었는데 일단 물이 화분에서 막 주르륵 떨어졌죠. 그리고 뒤에서 김혜숙 배우님이 쳐다보고 있었죠. 원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의적으로 중지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병헌이 오물을 딱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중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놓으려고 했는데 돌아보니 김혜숙이
쳐다봤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반성을 하면서 내려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마음은 중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지 미수가 됐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이거를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런 주장도 이제 법원에 만약에 하면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근데 좋은 주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실제로 이제 던질 게 아니라 내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내려놓은 거고, 김혜숙 배우님은 내가 내려놓은 뒤에 등장했다. 김혜숙 배우를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김혜숙 배우로 하여금 내가 이미 봤을 때는 내려놓고 화분을 있었다. 내려놓고 있었다라는 이제 증언이 진술이 나오면 있으면 이건 아주 중지 미수가 좋겠는데. 되겠죠. 우리 변호사잖아요. 장애 미수보다 중지 미수가 나으니까. 우리 의뢰인이죠. 우리 의뢰인이라면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아서 훌륭한 명변론이었어요. 명변론이었는데 괜찮죠?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크게 설득은 안 됐는데 네, 네. 설득이 안 된다요? 저희가 그 어른들의 범죄뿐만 아니라 좀 아이들의 범죄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병헌의 아들이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했는지 그 친구인 동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에서 핸드폰을 와르르 굉장히 여러 개를 절취를 하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큰 범죄일 수 있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시원이가 맞아요. 지내는 것처럼 넘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시원이와 동호가 같이 함께 저지른 절도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합동절도죠. 이 합동절도가 굉장히 중범죄잖아요.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이 합동을 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를 하면 이제 그게 합동절도 그리고 특수절도에 해당하는데 이게 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손예진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합의가 안 되면 징역 1년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별거 아닌 사안이 아니다. 그거는 진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 친족상도례라는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호의 경우에는 사실 자기 아버지의 핸드폰 매장에서 핸드폰을 훔친 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친족상도례 그 규정이 적용이 돼서 동호는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좀 개념 변화가 있었죠.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친족 상도례 규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 그리고 재산 범죄 중에서도 과한 죄들이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다 면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올해 말까지 적용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산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친족끼리도. 근데 그걸 그렇게 계속 면제를 해줘 버리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분들 사이에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걸 다 감안하셔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나. 그렇다고 또 친족 상도례 규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족들끼리는 형을 면제해 줄 이유가 있는데 그 범위라든지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입법이 좀 되면 좋겠네요. 이게 시작은 예전에 그런 거였잖아요. 부모님 지갑에서 10,000원씩, 20,000원씩 가끔 훔쳐요. 변호사님도 그래 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까지도 사실 형법상 구성 요건으로 보면 절도에는 해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처벌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그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뭐 일괄적으로 형벌을 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예외 규정이었는데 오히려 예외가 좀 너무 넓었던 거죠. 친족상도례 자체가. 근데 이제 이 범죄 그 핸드폰 절취하는 영화상의 범죄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친족상도례는 동호에게 적용되는 거고 시원이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2명의 범죄 중에 1명만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는 경우에 나머지 행위자의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2인 중에 1명이 처벌을 안 받더라도 시원이는 합동절도로 처벌이 되는. 근데 전 시원이 나이를 좀 보고 싶은데 극 중에서 정확히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중학생 정도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촉법소년으로 봐서 이걸 일반 형사사건으로 가지 않고 소년부 송치를 해서 소년재판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소년재판으로 가면 이제 보호처분 10가지 중에 하나를 받게 되는데 1호가 제일 약한 거고 10호가 제일 무거운. 근데 아마 합의가 됐던 것 같죠? 이병헌 배우가 이렇게 다 협박했죠. 동호 아버지가 핸드폰 매장에서 뭐 부적절한 뭔가를 했어. 뭔 짓을 뭔가 했어.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합의가 됐을 거다. 네. 그 소년보호 사건의 1호 처분은 그냥 부모님에게 그 계호를 위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훈계, 훈방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나가서 시원이는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극 중에서 보면 이병헌이 이제 살해하기 위한 타겟 중에 구범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구본모가 사는 집을 그래서 염탐을 하기 위해서 보는 와중에 아내죠. 염혜란 배우님이 거기서 내연남을 불러서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게 돼요. 변경된 그 주거침입에 대한 최신 판례를 조금 반영할 수 있는 사실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사실 공부할 때만 해도 이 내연남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거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들어오는 순간 주거침입이었어. 죽어. 죽어. 최근에 이제 2021년도에는 판례 태도가 달라져서요. 그 행위 태양 자체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위는 사실상 주거에 평온을 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연남이 들어와도 평온하게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면 이 행위는 더 이상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죽어야 되는 도덕적인 범죄는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부부가 있는데 예전에는 두 사람의 의사를 다 본 거였죠. 근데 이제는 일방의 의사라도 내연녀나 내연남이 들어올 때 문을 평온하게 집에 있던 사람이 열어줬다고 한다면 이제 주거 침입은 아니다. 그때 부재 중인 사람의 의사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례가 본 거죠.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부재 중인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게 명확하다. 이러면 이 사람이 평온하게 들어왔다 해도 주거 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시는 하셨는데 다수의 재판관님들이 결국은 문을 평온하게 열어줬다면 이제는 주거 침입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과거의 판례는 공동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침입으로 봤던 거라면 이제 2021년에 변경된 판례는 실제로 들어온 그 행위가 침입적이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보면 맞겠죠. 그러면 그 이 영화에서 그 염혜란 배우님의 내연남이 들어왔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을 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게 사실 영화에는 들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오진 않고 나올 때만 이상하게 창문으로 또 튀어나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추정하건대 그 집에 구본모가 없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염혜란 배우가 문을 그냥 평온하게 열어줬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새로 변경된 판례 하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긴 어려울 것이다. 저는 좀 다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게 이 내연남이 창문 밖으로 나오면서 그 집에 외부 CCTV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각지대로 되게 교묘하게 피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한두 번 그렇게 들락날락한 솜씨가 아니다. 그 상황에서 처음 나와본 놈이 아니에요, 이놈이. 놈이에요. 왜? 그 놈이죠, 그 이해 분이니까. 갑자기. 이거는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거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렇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라도 처벌하고 그 싶다. 놈을 어떻게 사든 죽어. 그러기엔 너무 높았어요, 창문이. 창문으로 올라가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뛰어내리고 이렇게 쏴쏴쏴쏴 이렇게 피해서 갔잖아요. 안 되겠는데. 아니, 굉장히 그 내연남을 효과적으로 변론을 해주셔서. 전 그러다니까요. 영화에서 굉장히 끝까지 저는 긴장감을 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손예진이 맡았던 그 아내 역할이 이 땅을 파보잖아요, 나중에. 이게 자기 집에 시체가 묻혀 있는지를 알았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정도의 약간 열려있는 상황으로 그냥 영화가 끝이 나요. 이 경우에 손예진 역할의 그 죄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볼 수가 있죠. 손예진 배우가 시원이의 얘기를 듣고 파잖아요. 판 다음에 삽으로 툭툭 쳐봐요. 느껴지는 거죠. 물컹물컹. 더 확인하진 않아요. 다시 그냥 묻어요. 그러면 이게 사체다 라고 인식한 게 맞냐. 사실 여기부터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들한테는 가서 통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다른 사정들이 또 있잖아요. 영화 보다 보면 시트리2가 이제 사과나무로 막 달려가가지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트리2 빨리 와! 맞아요. 자기한테 부르잖아요. 충분히 그 존재가 통돼지가 아니라 사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한 것과 같은 행동이나 멘트가 좀 있었죠. 그죠. 이런 행동을 보면 손예진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병헌 배우가 했던 사체 은닉죄 플러스로 손예진 배우의 사체 은닉죄도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나온 배우들 모든 캐릭터들이 크고 작게 범죄가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변호사들이 리뷰하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병헌 배우님이 우리 로펌에 찾아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죄를 다 자백한다는 전제 하에 어떤 범죄가 최종적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2명에 대한 살인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체 은닉도 있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다 리뷰하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에 사실 이제 크고 작은 다른 위법 사항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다 다룬다고 한다면 이분을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이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겠지만 그러니까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어도 정당하고 그럼요. 적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변호인의 네. 조력을 받을 권리가 그럼요. 있잖아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유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변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양형에 대해서 그렇죠. 양형에 대해서 저희가 잘 어떻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걸 좀 어쩔 수가 없었다. 잘못하면 판사님한테 찍힌다니까요. 깔끔하게 혼난다고 제가 말씀을 범죄의 백과사전과 같은 영화였어요. 오늘 저희 첫 코너였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변호사님은? 그래도 첫 번째 저희가 다룬 영화가 법적으로 할 말이 많은 거여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좀 저는 쉽지 않았다. 이 영화는 특히 쟁점이 너무 많아서 보는 내내 영화를 본다기보다 분석을 하면서 본 것 같아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그 형법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 다시 형법책을 찾아보게 되는, 제 입장에서도 많은 걸 다시 공부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변호사 된 지 12년이 됐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본 형법 교과서들 찾아볼 일 잘 없었지만 이번 영화 또 이번 채널 준비하면서 변호사로서도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였고 해서 저한테도 굉장히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보는 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채널이 굉장히 유익하고 유쾌하다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음 영상도 또 잘 한번 준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쾌하고 유익한 법과 문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화문 로컬 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